저는 프리랜서 활동은 일단 리포터 활동은 1년 정도 했었고요.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그렇게 벌었어요. 그다음에 직장 다녔을 때는 2년 차에도 그냥 월 300에서 뭐 35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리포터를 했었고 방송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간장게장 공장 가서 국물 먹 맛있어요 이런 거 했었어요. 그 리포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했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한 거랑 달랐어요. 너무 이제 돈도 박봉이었고 외주업체랑 하다 보니까 돈을 진짜 많이 떼먹혀서 돈을 벌 수가 없었고요. 방송인으로서 제가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보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리포터를 할 때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될까. 분석하고 해결하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컨설턴트 쳐보니까 쭉 뜨더라고요, 공고가. 그래서 막 지원을 했는데 여기가 붙어서 가게 된 거죠. 아, 그러면 회사 규모나 이런 건 큰 상관이 없었네요, 사실. 큰 상관은 없었습니다.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회사라는 조직에 있으니까 나 혼자 잘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은 시기였어요. 저는 가장 큰 거는 그 사내 정치였어요. 1년 차에 입사했을 때 영업 성과 1등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저랑 얘기하는 걸 좀 꺼려하고 식사 자리 같은 거를 좀 피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퇴사했던 인턴이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누구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사실은 뒷담화에 어쩔 수 없이 동조를 했었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이 있다. 그게 거의 6개월 넘게 뭔가 안 입고 온 게 있었고 제가 안주거리가 됐었던 거예요. 제가 그냥 사람을 제 나름대로는 잘 대해준 건데 지원팀에서 걔가 하는 거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안 힘들어? 너 우리한테 대화 끼지 마. 이런 식으로 저의 뒷담화를 분위기를 좀 선동을 했던 거네요. 선동을 했던 거죠. 근데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뭐 각자 잘하면 돼서 사건의 전말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 조직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았고 이 여기를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완전히 뒤통수 맞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2달 정도 너무 힘들었어요. 회사가 직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 성과를 1등을 했잖아요. 그럼 뭐 연에 뭐 2, 3억 정도 뭐 해오는 건데 근데 뭐 예를 들어 주유비가 5천 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원칙적으로는 뭐 서울은 안 돼요. 주류비 네, 지원이 지원이 아예 안 돼요. 서울은. 김포에 출장을 갔어요. 네. 그럼 이게 애매하잖아요. 애매하죠. 좀 멀긴 한데. 네, 그래서 그걸 미리 사전에 올렸어요. 내가 너무 이게 거리가 멀고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가겠다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안 하다가 갔다 와라. 네, 정산한 다음에 5천 원 못 주겠다는 거예요. 5천 원을. 네, 그래서 제가 5천 원을 받으려고 아, 이거는 그 5천 원 크고 작고의 문제를 떠나서 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네. 그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 네, 5천 원을 주고 안 주고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과정을 배려해주지 않는 거에서 아 여기를 꼭 다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5천 원 받아냈고 5천 원 받으려고 3시간 얘기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전 너무 아까웠어요. 이럴 바에는 일에 집중하고 어떻게 일을 더 잘할지 성과 더 잘낼지 고민하고 싶은데 이런 걸 치사하게 막 5천 원 뭐 주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회사에 다니는 게 맞나? 속된 말로 짜친다. 네, 그래서 너무 치사하고 구성원을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대표님이 욕을 먹었어요. 고객사로부터. 그렇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약간 강사님들 섭외하는 거나 고객사 수주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회사 소속이면 난 이 회사로 평가를 받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 그러면 나는 이 회사를 더 다니고 싶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퇴사 준비를 거의 1년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왜 1년이냐면 제가 그 회사 2년 다녔거든요. 퇴사를 1년 다녔을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2년은 무조건 채워야겠다. 그만두더라도 나중에 회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동안 계속 이 사업을 계속할지 뭐 내가 강사를 할지 기업에 더 큰 기업에 들어갈지 이거를 계속 고민을 할지. 했어요. 네, 마침 같이 할 만한 동료들이 생겼어요. 그럼 그 동료들은 어떤 동료들이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그 전 회사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퇴사의 꿈을 품고 있는 네, 1, 2, 3, 4등 나왔어요. 영업 실적 1, 2, 3, 4등이 우리 나가서 우리 네. 거 하면 오히려 더 잘 될 것 같다. 네. 어찌됐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했다면 뭘 그렇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고객사한테 이거 해주는 게 아쉽다. 내가 직접 한다면 고객사한테 이걸 해줘야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나 잘 될 거야. 퇴사하면 잘 되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시장으로 이제 뛰어나갔을 때 차별점과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 메타인지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던 거죠. 그래서 돈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진짜 내가 사업을 했을 때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더 벌 수 있나? 라는 것도 계산을 해봤었어요.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여기서부터는 뭐 연애 못해도 한 1,000만 원 더 벌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이 나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일단 해보자 라고 뛰어든 거였고 퇴사를 딱 결심을 하고서 그만뒀습니다. 상상은 맨날 나 나가자마자 월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현실은 사실 아니에요. 쉽지 저도. 않죠. 네, 사업하고 나서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수입이 없었어요. 돈을 친구들한테 빌릴 정도로 네. 없었는데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더 불안한 거예요. 친구 만나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친구 만나도 해결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회사를 들어가는 게 이렇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사무실에 앉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블로그 뭐라도. 글이라도 써보거나 아니면은 내 제안서라도 하나 수정을 해보거나 그런 거라도 뭐 하루에 무조건 써보자. 그래서 주간 단위로 무조건 과업을 정해놓고 그거 다 할 때까지 회사에 있었어요. 그래도 한 2년차 됐을 때 그 전 회사 매출만치 했어요. 네, 거의 2년차 때 한 연에 10억 정도 벌었으니까. 네 분이서. 네, 그때 진짜 성취감을 많이 느꼈죠. 우리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기도 했고. 제가 그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4명이 다 찢어졌어요. 이걸로 모든 것이 설명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된 목표였잖아요, 사실. 네. 퇴사 후에 우리가 한번 일 좀 만들어 보자. 네. 한번 판을 뒤엎어 보자. 이렇게 네. 생각을 한 건데 네.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안정 궤도에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왜 찢어졌냐면 1, 2, 3, 4등이잖아요. 그럼 다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 본인의 역량이 자신 있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얘는 이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고 얘는 이 방식 하고 싶어 하고 또 워낙 출중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데서 캐스팅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컷세일이 계속 네.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 걸치고 그런 거에 대해 누가 불만을 갖게 되고 하면서 내부에 또 4명인데도 이렇게 나름 정치가 너무 힘들고 나 죽고 싶고 막 지금 망했다 대학원 가려고 그랬는데 그 등록금 다 썼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데 있고 너가 이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누가 얘기해 주니까 의지가 좀 생겼었어요. 우울증 있다가 그러면 뭐라도 해보자. 그 면접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진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저는 컨설팅은 계속 하고 싶었어요. 뭔가 문제 찾고 도와주고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내가 누굴 대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봤을 때 내가 취업 준비할 때 면접 잘 봤던 것 같은데 내가 고객사 가서 수주를 잘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취업 준비생들한테 면접 컨설팅하면 어떨까? 해서 그냥 바로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면접 컨설팅을 하고 첫 달에 한 30건 정도를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첫 달에 그냥 한 100만 원, 120만 원을 번 거예요. 그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도 계속 불안함은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경쟁자들도 다 있기 때문에 계속 불안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다가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너가 이렇게 뭐 한 달에 뭐 30-40명씩 의뢰인들한테만 컨설팅 해주는 게 아쉽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히 콘텐츠 올리면서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시점으로는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냥 수치로 생각을 해보면 영상을 하나 올리면 못해도 몇백 몇천 회가 나오잖아요. 내가 몇백 몇천 명한테 노출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거든요. 없죠. 돈을 안 들이면서 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오겠거니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저도 지금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콘텐츠는 나를 홍보해주는 영업사원이에요. 맞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노하우가 있고 어떤 메시지가 있고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퍼뜨려주는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유튜브나 SNS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고객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제가 회사를 다녔을 때 좋으면서도 싫었던 게 영업이었거든요. 20군데 전화하면요 한 군데 미팅이 될까 말까예요. 내가 계속 거절당해야 되는 네. 게 싫으셨던 거죠. 네, 그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영상으로 이미 한번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뭐 컨설팅 받아볼까 말까를. 그래서 그 영업 단계를 줄여준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혁명의 팡파르라는 책에서 오. 현대 사회의 재화는 신뢰를 수치화시킨 거라고 해요. 나래님의 노하우나 이런 거를 SNS에서 풀어내셨던 거고 그리고 그 가치를 본 사람들은 나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내가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잘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메타인지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뭘 도와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는 거. 그 두 가지만 일단 알고 있다면 저는 일단 시작하면서 다듬어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네. 시작을 못 해요. 맞아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나 한 달 동안 준비하고 해야지 하는데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거 없어요. 맞아요. 내가 이거를 정년 퇴직할 때까지 면접 컨설팅을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부담감이 커지니까. 그쵸? 근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해볼까? 사람들의 반응을 봐볼까? 였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걸 하는 거지 이거 망해도 되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더 디벨롭 시키면 된다. 이게 좀 애자일하게 뭐 수정하면 된다. 그냥 그 마인드로 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회사에서 이득 볼 수 있는 거를 다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나의 상사, 동료, 후배가 다 이것도 소스거든요. 인적 자원이잖아요. 팀장님한테도 뭐 회사를 그만큼 다니면 뭐가 좋고 안 좋고 왜 계속 다녔는지 이런 거 들었으면 좋겠고, 회사의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도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어찌됐건 내가 지금 당장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벌고 있잖아요. 뭘로 돈 벌지? 비즈니스 모델이 뭐지? 여기서 내가 느끼는 한계가 뭐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내가 이거를 써먹어보고 싶다라는 걸 정리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냥 무턱대고 난 퇴사 준비할 거니까 네. 회사에 맘 떴어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다녀서 회사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거, 빼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정말 전략적으로 하셔서 내가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업화를 성공시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대1 컨설팅이랑 면접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직접 케어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전 지금은 사업가보다는 좀 자영업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도와주고 더 높은 합격률을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주 7일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회사를 다닐 때는 평일과 주말에 어쨌든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출근과 퇴근이 있고. 네, 출근과 퇴근이 있고. 근데 사업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시간 자유롭게 쓴다고 오해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저는 주 7일을 거의 2년 반 정도는 주 7일을 했었어요. 하루에 많이 일할 때는 뭐 14시간, 16시간도 일했었고요. 그리고 막 밤에 새벽 1시까지 일하다 잔 적도 많고, 의뢰인 시간 맞추면은 전 아침 7시에도 컨설팅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서도 막 노트북 잡고 있고 네.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노마드라기보다는 디지털 노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장소의 자유는 있는데 시간의 자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혼여행 가서도 컨설팅을 했고요. 결혼하기 전날도 8타임 컨설팅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결혼 전날에 결혼 전날 달리해야 되는데 컨설팅 10시간 하고 갔고요. 그리고 휴가를 가서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갈 때 마음이 진짜 불안해요. 왜냐면 나 이 시간은 어찌 보면 돈 벌 수 있는 시간인데?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휴가 가서도 계속 일 생각하고 막 일하고 있고, 앞에 막 멋진 유적지 있는데 막 이렇게 컨설팅 답변하고 있고, 그런 삶을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 자리 잡기 그쵸. 전까지는 무조건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